네, 복잡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4.19 핵심에서 여야를 넘어 소신의 정치를 편 이영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면 이제 여당 의원들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찬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만찬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 좀 속 시원하게 쓴소리도 하고 뭔가 소신을 밝히는 그런 목소리를 낼까요? 아니면 여전히 또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아 적는 그런 자리가 될 걸로 보시나요? 뭐 국회의원들이 받아 적든 않습니다. 저도 한 정치 생활하면서 그런 모임에 한 10대 번 참가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부 여당만 했기 때문에 네. 야당으로 당선됐는데 보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여당이 되기도 해요. 열 몇 번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서 아마 국민들이 기대할 때는 자기네들이 뽑은 국회의원들 또 빠지 없는 당협위원장들이 가서 국민의 소리를 여과 없이 대통령한테 전달해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만은 아마 그런 기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요? 아마 대표가 고맙다는 인사만 하고 이렇게 불러줘서 고맙다는 인사, 네. 원내 종무가 뭐 건배제의, 네. 또 대통령의 훈시 그런 식으로 끝나고 나중에 사진이나 한 카트 찍어주면은 그게 아주 감동해서 끝나는. 그럼 2시간 후딱 가겠네요, 진짜. 그런 절차지요. 네. 아마 지금 뭐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당신이 우리한테 약속했던 지금 책임 총리가 예. 정원 국무총리인가 또 선거 유공자들 처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기할 것 같은데 그런 두루뭉술 당대표가 아주 상징적으로 발언하고 네. 구체적인 내용은 말 않고 끝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모일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모이면 되는 거예요? 글쎄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불러서 만들어지는 모임에서는 진정한 발언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의총회의록을 대통령한테 원내대표가 가서 보고하는 그 방법이 지금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대통령 앞에만 가면은 네. 우리 유행가의 한 토막이 생각나네요. 그대 앞에만 서면 어쩌면 난 이렇게 작아지는지 한 말 있잖아요. 예. 대체로 그런 분위기가 지금까지 대통령제 하에서 네. 여당 의원과 대통령과 여당 의원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와대 영빈관에 딱 들어가면은 국회의원은 없어지고 네. 전부 국회회원으로 변해버려요. 아이고. 이제 네. 의원이 아닌 회원으로 변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큰 기대 안 해도 좋을 겁니다. 아이고, 기대를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대통령 어제 그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지금 또 말이 좀 많습니다. 이게 뭐 소통의 시작이냐, 불통이냐. 자, 불법과 타협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 반대편과 이야기 안 하는 게 그게 바로 불통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언론에서 이 소통이다, 불통이다 하는 문제를 이 토론하고 공론화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싫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지금 현재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주무기가 소통이냐 불통이냐인데 그 발상 자체가 저는 틀려먹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박근혜 대통령이 전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라는 그 선입견 거기다가 독신 여성 대통령이라는 선입견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가지고 불통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아주 치사한 심리적 용어가 소통 불통론이기 때문에 네. 나는 그 말 자체를 별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대통령이 말했죠.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해서 가져오면은 그 발언을 그 건의를 받아들이겠다. 그 이상의 소통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자 감세안 대통령 뜻과는 다릅니다만은 그거 받아들였습니다. 국정원 개혁법안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가져오는 안을 받아들이는데 그런 정치를 기대하려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죠. 하나는 국회의장이 권위주의 시대의 국회의장의 모습을 벗고 네. 21세기형의 국회의장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정치의 중심에 국회의장이 서고 여야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만나서 이게 우리 국민의 뜻이오. 이러니까 이걸 고쳐주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고 네. 카리스마 있는 국회의장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또 국무총리도 이제 연습 기간 끝났으면은 정말 책임 총리가 되어서 네. 대통령이 모든 사회 갈등의 당사자로 나서지 않더라도 그 대역을 해줄 수 있는
그 정도 여건이 갖춰져야만이 대두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느낌을 갖네요. 그런데 그 뭐 소통 얘기를 좀 그래도 더 해보면 이게 불법과 타협하는 게 무슨 소통이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야당 얘기가요. 아니 그러면 철도 파업 가서 뭐 타결 왔다 갔다 한 김무성 의원은 뭐냐. 불법하고 타협하고 대화한 거 아니냐. 또 일리가 있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김무성 의원이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일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불법과 타협한 게 아닙니다. 노사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파업을 하루라도 앞당겨 단축시키기 위해서 노조에게 파업의 출로를 마련해 준 역할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가로서는 권장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법과 타협이 아니라 김무성 의원으로서는 스테이트맨십을 발휘했고 네. 여기서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했기 때문에 받아들였잖아요.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원칙과 딱 부합하는 겁니다. 이건 스테이트맨십이지 네. 불법과의 타협은 아니죠. 그런데 야당에서는 지금 또 주장을 하는 게 자, 특검 제안,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그리고 개헌 논의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 개도 받아들이지 않지 않았냐. 이게 불통이 아니고 뭐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요. 이제 2014년을 바라보는 야당의 비전과 대통령의 비전 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시정의 중점 목표를 그 우선순위를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뒀는데 야당은 그런 문제와 관계없이 야당의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는 문제만을 주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가 시정에 중점을 두는 목표와 우선순위 두는 목표와 야당이 두는 목표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개헌의 문제, 사회적인 대타협의 문제, 특검의 문제는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안을 가져오면은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약속으로 대체를 하는 그건 정치 문제고 국회가 다뤄야 할 문제고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다뤄야 할 문제의 우선순위는 어제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할 일과 정부가 할 일이 다른데 그 차이를 놓고 이것은 소통이 아니다. 이것은 야당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그런 말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현실적인 설득력은 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투쟁의 판은 점점 커지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얘기를 했어요. 그 시작으로 공기업 개혁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치권하고 노조 기득권 다 얽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 돈 쓰는 데는 다 비슷한데 철도 파업처럼 그냥 민노총 정치권 막 결집해서 총력 투쟁에 나서면 나라가 아주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이번 철도 파업이 우리 국민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을 외면하는 파업은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 두 번째, 공익을 외면하는 투쟁도 승리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이번 철도 파업이 남겨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겸해서 얘기할 것은 앞으로 공기업 개혁을 하면은 그 과정에서 항상 투쟁과 갈등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부가 해야 할 것은 각종 형태의 공기업 개혁 때마다 이 계획이 왜 필요한가? 이 계획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뭔가? 또 이 계획을 했을 경우 우리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뭔가? 이런 분야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해당 부처에서 충분히 설득하는 이 설득의 정치 과정이 있어야 해요. 네. 불행히도 이번 철도 파업의 경우 그런 설득의 정치 과정 없이 공권력만 믿고 계획을 했죠. 그런데 공권력만 갖고 보면 그렇게 공권력을 쓰면은 그것은 이건 권위주의, 정권의 권력이 되지 국가의 권력이 안 됩니다. 충분한 설득이 이루어진 후에 최종적인 수단으로 공권력을 쓸 때 네. 그것이 국가의 권력이요. 근데 정권의 권력이 아닌 국가의 권력이 되거든요. 네. 중국에서는 군인이 당의 군대지 국가의 군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의 경찰입니다. 근데 네. 이제 원전 비리 해외 자원 개발을 콕 찍어서 언급을 했는데 이게 MB 정권 때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대대적인 정치 투쟁을 앞두고 여권 내 분열도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좌우간 이게 그렇죠. 예. 그 귀책 사유가 전 정권의 귀책 사유가 있는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들 가운데서 잘한 부분은 승계하지만은 못한 부분은 고쳐 나가되 부정과 비리가 관련된 네. 사안에 관해서는 그 책임의 소재를 결정권자의 책임이냐 아니면 참모의 책임이냐를
명확히 구별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추궁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네. 문제를 최소화하는 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야당의 좀 반응을 보면 역시나 올해도 이 정치에서는 냉기류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특검연대 세력 여기다가 정상화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까지 다 얹어서 반박근혜 정권 뭐 그런 투쟁에 더 본격적으로 나서는 거 아니냐 올해도. 그렇다면 결국 쇄신은 어디 가냐, 다시 되돌이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지금 민주당의 지난 1년간의 투쟁이 민생 외면, 국회 외면으로 지금 지지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졌잖아요. 결국은 그게 뭡니까? 국회의원은 국회를 떠나버리면은, 국회를 떠나서 장외로 나오면은 가장 작은 사회단체 장관도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외면한다. 민생 외면한다. 그래갖고 지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또 안철수 세력은 계속 국민의 지지를 타고 상승 무대 아니에요? 그 양자 노선 속에서 과연 정권 퇴진에 야당의 역량을 총집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지 네. 어느 입장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서 나가기는 아주 힘들 겁니다. 계속 애매한 태도로 취하면서 네, 갈 것이다. 근데 지금 보면 또 이 정치권의 또 논쟁이 이념 논쟁으로 또 이렇게 갈리면서 이 불똥이 또 교과서 문제까지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교학서의 그 교과서를 놓고 자, 뭐 좌익단체들이 학교에 철회 압박을 했다. 또 이것을 조사하겠다. 또 교육부가 나서니까, 교과부가 나서니까 이거 자체가 또 외압이다라고 또 야당에서는 또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애들이 배우는 이 교과서를 놓고 지금 정치권이 또다시 이념으로 또 정쟁의 또 한복판에 갖다 놓는 거 이거 정말 한심하게 그지없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 역사 교과서에 가지고 있는 정책이 조금 명백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 보면은 독일에서 다시금 나치즘이 나온다.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나와서 유럽 평화를 깰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독일에 있는 각 정당에서 파견한 대표들을 이사로 오는 독일 연방 정치교육본부를 만들어서 국정 역사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나치즘에 대해서 우리 새 독일은 이렇게 본다. 공산 전체주의는 이렇게 본다. 그리고 우리가 흘러온 역사는 이렇다. 칸트의 나라고 소위 베토벤의 나라가 나치 같은 세력이 등장해서 유럽에서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냐.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길을 이렇게 가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데 완전히 사분오열된 역사학자들한테 교과서를 만들고 그 중에서 교육부가 몇 건은 통과시키고 몇 건은 안 된다. 그 중에 골라서라. 바로 그러한 방치정책. 역사 교과서에 대한 올바르게 정립된 태도를 가지지 못한 그 정책이 오늘날 이런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국사학계가 30년 동안 계속 왼쪽으로 가고 교육 현장도 사실은 정치 권력이 많이 끼어 있어서 대통령과 여당이 너무 문제에 쉽게 접근한 거 아닐까요? 저도 그런 입장을, 저도 그런 거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사 교과서 문제가 이 파동을 거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정 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콘센서스를 이루어가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종교인들께서도 시국미사하고 계속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데다가 민주당은 여전히 기대려고는 유혹을 버리질 못해요. 문재인 의원도 사실 지난번에 왜 사재단 문제 됐을 때 시국미사 불러서 같이 했잖아요. 올해는 좀 금을 긋고 중심을 잡을 수가 있으려나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남이 변하기를 기대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변화해라. 나는 우리 그 정의구현 사재단들이 정권 퇴진을 요구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시도 때도 없이 정치판에 뛰어드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자기네들이 먼저 퇴진하는 문제를 종교에다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해요. 네. 그렇지 않고는 우리 국민들이 완전히 외면해버리다. 이제는 정의구현 사재단 없이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발전합니다. 근데 이미 역사적인 용도가 폐지된 세력들이 아직도 과거의 전형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러고 민주당은 거기에 기대를 걸지 말고 네. 왜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감소했는가에 대한 통찰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만이
지금 안철수 세력 또는 또 민주당 내 친노 비노 간의 갈등 이 국면을 벗어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안철수 신당의 윤여준 전 장관이 영입된 걸 보고 아 저거 인물난이 반영이 된 거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M&A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분들도 있다는데 그렇게 자신만만해 할 정도인가요? 제가 볼 때는 M&A는 제가 볼 때는 M&A 주체가 지금 친노와 비노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비노고 안철수 신당이 합당할 가능성이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을 M&A 하기보다는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윤여준 씨 같은 사람은 지금 안철수 신당의 새정치가 뭐냐? 새정치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못해요. 그런 걸 정의하는 능력은 아마 윤여준 씨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포섭한 것은 상당히 잘된 일 아닌가. 안철수 신당으로서는 상당히 잘된 선택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